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에 경주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방향을 가늠할 CPI 또 FOMC를 앞두고 오늘 주식시장 이틀 연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모두에서 사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2720선 회복했고요. 어제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섹터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순환매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또 수급이 쏠린 테마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수요일 경주마 기수들이 어김없이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IBK 함정란 차장님 오랜만에 경주마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장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하나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파도와 같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한 섹터 올라가면 한 섹터 내려가고 이렇게 시소를 잘 타고 파도를 잘 탄다면 서핑하기가 즐겁죠. 즐거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걸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엇박자가 난다면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대응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가 묵직하게 무거워서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소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을 앞둔 거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 반 소장님도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이상하게 그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기도 하고 화장품이야 뭐 워낙 이제 이슈가 크니까요. 그 화장품 쪽에서는 계속 좀 매수세가 붙고 있고 막판에 이제 뭐 수산물 관련된 종목도 붙고 아이폰은 어제 패대기를 쳤다가 오늘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흐름들이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주변에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많이 끌어올렸을 때 그 부분들을 통해 그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가 계속 좀 연출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순환매보다는 결국 이제 개별주의 흐름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들이 좀 잠재워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그리고 뭐 FOMC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재차에 다시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흐름들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개별주의 흐름들을 가져갈 것 같고요. 변동성에 유의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연출이 됐을 때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최근 한 달간 동안 계속 이슈가 부각받고 있는 섹터와 그 소식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매우 좀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일 CPI, FOMC 거기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장세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사실 코스피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또 장 막판에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0.8 뭐 지수로는 2730선까지도 이제 바라보게 됐단 말이죠. 좋은 징조 아닙니까, 황 소장님?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고요. 왜 아닙니까? 일단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올랐지만 도지고 오늘 거래도 많고 저항선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저항선에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죄송합니다.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일단 그 CPI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한 부담감 자체를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을 하기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1시간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올랐던 종목이 1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빠져 있고 그다음 또 딴 종목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엇박자 나기가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단지 오늘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화장품이 아니고 미용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들어오른 네오판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일단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전에 그 종목들 안에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눌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눌림인 건지 폭락인 건지 헷갈리는 종목군들도 많았단 말이죠.
오늘 LG전자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도 다시금 또 반등세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진폭을 짧게 보고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일단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저는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보실 수 있다면 양대 시장 모두 만약에 내일 이제 시작이 오늘 저가, 오늘 만들어져 있는 시장의 저가 부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닐 때는 급하게 붙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종목도 그런데 종목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나한테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떠나는데 옆에 계속 질척대봤자 종목이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네,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내일부터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바짝 정신을 차려서 시장 대응을 잘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6월 장세를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함 차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지수상으로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네네. 핑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가다가 또 다시 밀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유리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다양한 섹터와 테마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의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좀 긴 호흡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야겠죠. 네. 주식을 두 번에 나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객관적으로 종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출발하는 날 사고 조정을 줄 때 살 때 조정을 줄 때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진짜로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오늘 5% 오를 때 출발이구나 해서 몰빵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샀던 시점이 고점이 돼버렸었을 땐 대응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을 이렇게 밀물과 썰물 테마가 많은 종목들이 요동을 칠 때는 그냥 맨날 따라가는 매매만 하시다는데 계좌가 꾸준히 늘어간다라고 하시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샀을 땐 좋아 보였는데 나는 결국 여기에 확신이 없었을 때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종목을 두 번에 나눠서 사는 종목 자체보다는 매매 트레이딩의 전략과 방법이 더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못해서 추격 매수하다가 까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좀 토로할 수밖에. 기회는 너무나 많은 시장인데 나는 맨날 방송을 보니까 올라간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의 특성입니다. 방송을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올라간 종목이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차 이거 올라가네 라면 거기서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는 이제는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얘기 들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이제 내 계좌를 열고 이거를 이제 클릭 버튼을 누르기에는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어제 2차 전지가 뜨거웠고 네. 뭐 오늘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쉬어간다? 쉬어갈 때면 쉬어갈 때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럼 드리냐면 사야 됐네요? 오늘 사는 자리였네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진짜 되게 초보 개인 투자자분을 만났는데 네. 금액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종목을 사셨다가 꼭지에 사셨어요. 네. 그런데 음봉이 7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파실 거예요? 안 팔겠대요. 그러면 오늘 사셔야죠. 절대 안 사시더라고요. 이 비쌀 때도 사셨는데 음봉이 7개나 떨어졌는데 왜 안 사세요? 오늘 꼭 물타기를 하세요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분이 아니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뭘 돈을 더 태워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날 저랑 같이 있는 중에 종목이 11%까지 올랐거든요. 아침부터 사라사라하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는 날에 사는 거는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지만 조정을 줄 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주식은 두 번에 사는 거고 두 번째 살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두 번째 살 때가 진짜 중요하다. 네. 강 대표님 아까 흐뭇하게 바라보시던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IBK에 가야 되겠다. 네. IBK 투자증권을 좀 찾아가야겠다. 내 계좌를 맡겨야겠다. IBK에. 네. 자, 오늘 특징주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징주 뭐 눈여겨 보셨어요?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 어제는 틀렸는데 오늘은 맞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싶어요, 반 소장님. 그렇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WWDC 2024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LG 이노텍이 막 마이너스 7% 되고 BH가 막 마이너스 11% 되고 그랬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아쉬웠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근데 아이폰 15보다 지금 16에 대해서 AI가 붙는다는 게 결국 특징이었잖아요. 네. 특징이고 이게 지금 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아직 끝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지금 14일까지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실망감 하나 때문에 주저앉혔다가 오늘은 또 이게 제스처가 바뀌면서 오히려 판매량,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아져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이슈 이후에 계속 이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멘텀이 지금은 9월에 아이폰 16에 대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그 12월에는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폰 폴더블 폰 관련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폴더블 폰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고 기존의 아이폰 15 때는 잘 안 팔렸던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은 갤럭시 S24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갤럭시 S23 때보다도 24 때 굉장히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다면은 15에서 16으로 넘어갈 때 관심도가 굉장히 좀 증폭된다 한다면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도 16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주가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나. 만약에 이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휘청인다 하면은 오히려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하반기까지 이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WWDC 2024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폰과 차기 AI 플랫폼에 대한 어떤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던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아이폰의 교체 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렸던 12, 13 시리즈의 교체 수요가 이때와 맞물린다. 네. 그러면 16 시리즈는 소위 잘 팔릴 거다. 이 분석이 나오자 바로 이게 반전을 줬단 말이죠. 사실 어저께도 이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애플이 2% 빠졌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요동치는 걸 보고 한국 시장에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은 애플은 이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인공지능 온디바이스였고 네. 그것에 대한 실망으로 빠졌지만 하지만 교체 수요는 일어날까 교체 수요가 생길 만한 때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못 옵니다. 제가 요즘 캘리그래피를 배우는데 패드에다 글씨를 쓰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이래서 아이폰을 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올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이들의 교체 시기가 맞물리는 이번에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온디바이스 얘기 참 오늘 그거 보셨나요? 계산기 기능? 어플 공개한 거? 아이패드에다가요. 네. 수학식을 쓰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답이 나와요. 예. 기사는 봤는데 네. 이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걸 계산기라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렇죠. 네, 계산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애플이 온디바이스를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앱을 계속 팔아야 되는 회사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공존해야 되는데 기능을 기계 자체에 넣는 것을 뒤로 미는 것이 애플의 전략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교체 수요가 맞물린다. 지금 원래 핸드폰 부품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신 모델이 발표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발표 직전 전으로 한 번 쉬거나 조정을 주었다가 네. 이후로 그 판매량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뚫고 더 올라가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부품주들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점과 애플이 그 뉴스에도 듣고 올라간다라는 점이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종목 중에서 애플만 못 갔거든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치고 갈 수 없다면 애플이 그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 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좀 너무 앞선 확대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묵직한 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막 이렇게 섞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뷰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이 이제는 좀 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아이폰의 저력이
여전하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분석,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저희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어제와 오늘의 또 정반대의 양상들.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걱정되는 게 많죠. 사실은 이제 애플의 개발자에는 제가 봐도 좀 실망스러운 게 AI는 지금 벌써 구글도 했고 삼성도 했고 네. 이제 뭐 애플이 한다는 게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은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폴더블 폰 만약에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하웨이가 독주를 하고 있고 삼성이 예전에 첫 번째 상품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뒤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에 이게 또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기대를 했는 게 아까 앱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저는 AR에 뭔가 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앱을 좀 더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혁신은 일단 없었다. 그것 때문에 좀 실망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도 사실은 세모긴 하죠. 왜 세모긴 하냐 하면 아이폰이 어디서 가장 많이 파냐 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이번이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되었던 아니면 바이든이 되었던 중국 때리기에 엄청 나설 겁니다.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해 지금 9월 달에 아이폰 판매가 일단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제품 출시가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쪽에서 또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문 열자마자 1분 만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만은 2024년 와서 보니까 판매량이 자꾸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중국에서 아이폰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약 못 판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물음표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뒤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저부터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 15 쓰고 있는데 16이 나오면 AI가 붙으면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도 일단 하고 있고 사실은 아이폰 15가 아이폰 10이나 13의 교체 수요가 15에서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AI가 붙으면 이건 무조건 터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혁신은 없어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기대감은 있어서 오늘 다시 금 올랐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이게 지금 혁신이 없는 애플이 언제까지 시장을 끌 수 있을까는 저는 약간 좀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올해 아이폰 16까지는 그래도 애플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혁신은 없을지언정 장사는 잘할 것 같아요. 네, 장사는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이제 특징주들을 짚어볼까요? 이제 저희 요즘에 그 식음료주들 사실 뭐 그 전까지 가면은 이제 삼양부터 시작해서 불닭신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우리 K푸드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빙과주, 빙그레가 올랐다가 네, 어제는 이제 국순당, 오늘은 뭡니까, 반 소장님? 예, 그 닭입니다. 네. 예. 닭입니까? 네, 닭. 예, 예. 많이 커. 예, 많이 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음식료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라면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김 수출과 이제 김밥과 관련된 내용도 그럴 수 있겠다. 당연하다. 그리고 빙그레 뭐 여름 제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 테마로서 이제 같이 부각받고 심지어 뭐 빙그레는 해외 쪽에서도 잘 팔리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도 맞을 수 있겠다 하는데 갑자기 막걸리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좀 테마로서 너무 이제는 부각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고 네. 오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육계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는 뭐 해외 쪽에 삼계탕을 드디어 이제 뭐 출시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이게 올라갈 만한 일인가라고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결국 이제 복날 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살펴봐도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좀 테마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커피 믹스나 아니면 파리바게트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우리 내일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일은 뭘까요? 그러면 김도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도채. 네, 네. 이 이슈를 한번 한 다음에 잘 버텨내고
것 같습니다. 사조시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동원 F&B가 그러면 버텨내고 있다는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추가 상승의 랠리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니커와 하림을 저는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유는 달라요. 왜냐면 왜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보고 있었는데 한번 네.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봤었는데 대체 수혜주로서 그렇죠. 대체 수혜주로 보고 네. 있었던 건데 워낙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보니 이쪽에 좀 더 뭐 이런 뉴스들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이유가 됐든지 간에 조금 닭 관련된 주들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양을 좀 찾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종목을 찍다 보니까 사료주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유는 뭐 갖다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 안에서 종목군을 안에서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사료주들이 일제히 좀 비슷하게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그쪽까지도 나중에 확산되려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붙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김 관련된 주들 여기가 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예전에 식음료주를 생각하면 강 대표님 이게 경기방어주라는 성격. 그러니까 경기가 어쨌든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경기방어주라는 성격이 있었는데 요즘에 사실 K가 붙은 뭐 K푸드를 비롯해서 수출이 잘 되면 어쨌든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화장품주도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네. 강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 잘 되고 K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었을 때에 네.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거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화답을 하시겠어요? 화답하시죠. 일단 아까 얘기했는 것 중에서 저는 닭은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들고요. 지금 교촌이라든지 이쪽이 해외로 이제 치킨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대만 쪽으로 수출하고 있고 캐나다도 나가고 있는데 저는 KFC보다는 교촌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네,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한국의 치킨이 거의 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치킨 관련된 부분도 일단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K컬처 자체가 해외로 뻗어나가면 예전에 우리가 주윤발이 밀키스를 마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밀키스를 마시면서 주윤발처럼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네. 우리 K컬처 이제 가수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가면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 있을까? 동양인인데 그쪽 화장품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다른 쪽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도 엄청 오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수혜를 보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있고 토니모리라든지 이건 한국 와서 사는 거니까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5%를 다시금 회복을 하고 주택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쪽이 수혜를 볼 거고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미국 쪽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화장품을 계속해서 우리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쓴다라는 쪽으로 네. 이제 수출이 간다면은 우리 지금 실리콘투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또 곽강을 받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을 보실 때 화장품이면 실리콘투가 가면 한국콜마도 가고 뭐 코스맥스도 가고 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분을 한번 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디 브랜드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이 요즘 경기가 좀 살아나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예전에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 좀 풀어지면서 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지에서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볼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좀 더 공략을 하신다면 공략하시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수익을 내시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가려고 해요. 오늘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반등 나타났고요.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이고요.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한미반도체가 9%대의 아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HBM 수혜주, 뭐 엔비디아 수혜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오늘 강세 어떻게 보셨는지 반 소장님부터. 잘 가겠죠. 그래서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엔비디아 빨에 대한 이슈 이거는 당연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전에 그 곽동신 부회장이 계속 좀 자사주 취득을 한 부분들 그러니까 매입을 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좀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회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 주가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라는 게 그 의도치 않게 나온 거, 의도적으로 나왔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왜 자사주를 계속 좀 매입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았을 때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그 시기대가 아마 오긴 올 겁니다. 그게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납품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다면은 그때 요소를 보고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납품이 과연 정상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 점도 지금은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한미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 차장님. 네. 반도체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갈 종목은 하이닉스를 여기서 추격하자니 부담되고 삼성전자를 사자니 조금 세월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 사실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 저는 마지막 랠리에서 찍어낼 수 있는 한미반도체의 그 마지막 기대감은 삼성전자양 납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실타래가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서 문제 뭐 시나리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미반도체가 그 뉴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미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어서 반도체 섹터를 풀어서 엮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는 다양한 섹터 내에서 종목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 반도체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세 개죠. 원래는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HBM도 삼성전자라 작고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보다 적고 지금 D램이라든지 SSD라든지 하는 부분이 커지는 것도 마이크론이 적어요. 근데 주가는 셋 중에서 혼자 제일 그냥 혼자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고 있는 게 얘는 미장이기 때문에 이렇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두 종목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종목은 원래 캐시카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원래 기본 캐시카우가 중국에 달려 있었던 회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원래 이게 원래 캐파가 작아서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쪽의 매출이라든지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중국 쪽의 매출이 눌리지 않은 종목은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걸려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 삼성전자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해서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차라리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면 어차피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가 달리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HBM의 시장 자체가 마이크론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SK 하이닉스에 달려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차라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서 한미 반도체를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는 게 반도체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해외에서 지금 또 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제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구체적으로는 더 사양이 높은 AI 인프라에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 칩일 것이다. 뭐 HBM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게이트 어라운드라고 해서 GAA 방식의 어떤 반도체 칩 이런 것들 좀 사양이 높은 이런 AI 반도체 칩에 대한 제재를 걸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낼 것이냐 이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판 소장님. 이게
그 파급 효과가 만약에 오늘 좀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급 효과가 나왔으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관심도 앞으로에 대한 관심도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미 정부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18나노미터 이하 공정 디램, 그리고 128단 이상 낸드, 그리고 14나노미터 이하의 로직 반도체 수출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제재 사정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과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사양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전에 다 이거를 다 제재를 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보다 높은 사양에 대해서 제재를 간다 하면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제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코멘트를 좀 살펴봤을 때 구형 반도체까지 만약에 확대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이 오늘 좀 컸다면은 증시에 반응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구형 반도체 규제까지 확대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은 미국 상무부에서 작년 12월 정보 수집 목적으로 구형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구형 반도체까지 확대가 된다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에도 일시로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 때 전까지는 계속 좀 흐름이 일시적으로 좀 약간은 반응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쪽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그 우시 법인을 출범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있습니다. 근데 IC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 기업이 그 우시 법인 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넘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니까 10월 말까지 우시 법인 지분이 21%, 그리고 공정기술 매각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대선 딱 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지분을 넘기고 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게 미국 대선 이후 끝나고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예측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분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지분을 넘긴다는 건 SK에 넘기고 있다라는 중국 쪽에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10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기가 미국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만약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많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봤냐면 이 제재 조치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구체화되면 정말로 만약에 엔비디아에 타격이 있다면 엔비디아발 수혜주들도 2차, 3차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엔비디아 중국향 매출이 30% 정도 된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큰일이 나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다 막았어요. 그럼 중국은 반도체를 못 사나요? 아니겠죠. 뭐 우회적으로 산다고 하죠. 웃돈 주고 사고. 그렇죠. 어느 나라를 튕겨서 갈 겁니다. 마치 석유 때처럼 인도라는 나라를 코스를 밟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취약한 거예요. 아까 강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회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그런 시나리오로 됐었을 때 지금 이것이 당장 뭐 우리 반도체를 매도할 이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는 만연된 이슈였던 것이고,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불편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국 시장 직격탄이 돼서 매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뭐 사실은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가 뭐 수혜를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뭐 그거 가지고 오른 거 없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삼성은 엔비디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관계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 SK 하이닉스도 저는
미국의 여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만큼 올랐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이게 만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눌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방금 이제 말씀해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중국 경기가 다시금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한 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하반기 경제 성장률 자체도 기존에 한 4.5 정도로 봤다가 5%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럼 레거시 반도체는 또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밀릴 수는 있지만 실적에는 크게 뭐 부담이 되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11월 달까지입니다. 11월 달까지. 이런 제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도 저는 11월 달 선거 때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방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중국을 얼마나 때리는가에 따라서 표가 이제 들어오니까 네. 계속 때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해드렸고 사실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는 돈 계속 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채권 엄청 많이 찍어서 또 이제 열심히 풀겠죠. 이것도 이제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이 부분 자체를 11월 달까지만 잘 참고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형 반도체까지 저는 이걸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7나노 부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간은 좀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발 어떤 후광 효과를 입어서 지금 주가가 뭐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부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조정도 좀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원인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이슈인 건데 지금 뭐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져. 네. 더라고요. 네. 결국 삼성전자가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8만 전자, 9만 전자를 가려면 일단 1차적인 조건은 HBM 납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2차적인 조건이 이제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 두 가지 조건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될 겁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삼성전자가 비싸냐 싸냐라는 논리로 접근했었을 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이치를 안 그래도 지금 레거시 반도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좋아지고 데이터가 앞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 가격을 비싸다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게 억지일 것 같고 그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다른 섹터 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 3월 21일부터 4월 9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삼성전자가 17%가 오르는데 지수가 보합이거든요. 다른 종목들 다 압살당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이 증시에 썩 좋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섹터에서 충분히 좀 즐기시고 오히려 이럴 땐 다른 데서 수익 나신 걸로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시고 네. 시간을 좀 롱텀 플레이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모아가기 좋은 때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격차를 줄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격차 줄이는 건 별로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에서 말씀이시죠. 예. 네. 파운드리에서 매출만 제대로 찍히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98,000원까지 오를 때는 야 파운드리에서 이제 매출이 찍힐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문을 안 하니까 매출이 찍힐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전 세계가 AI로 달리면은 TSMC 혼자서 AI를 다 생산한다고 파운드리를 그건 어렵겠다.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모든 뭐 설계를 지금 엔비디아가 다 한다고? 그것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인텔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AMD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떡고물이 어떻게 떨어져서 매출에 잡히기 시작을 하면 삼성은 충분히 10만 전자 그냥 간다. 이렇게 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공장의 수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제대로 돌기 시작을 하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점유율에 집착할 필요 없이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그렇죠. 명확하게 뚜렷한 결과를 내고 수익도 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한 소장님. 예, 뭐 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쏠린 시선은 파운드리보다는 결국은 엔비디아 납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젠슨 황이 뭐 그래서 HBM 테스트와 관련된 뭐 얘기들 뭐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립 서비스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거를 좀 해결을 일부 좀 어느 정도 노이즈를 해결을 했지만은 주가가 또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약간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전략을 펼치시면은 나중에 좀 좋은 이벤트가 크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좀 길게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다 조금씩 모아가자. 이 얘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아가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저희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저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면 내일 밤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FOMC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네,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FOMC 결과가 늘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는 듯하다가 또 미치지 못하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사실 이 비둘기와 이 독수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들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이 참 어렵게 됐거든요. 네.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를 반영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시장이 지금 알고 있어서 반영이 돼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냐라는 걸로 봤었을 때 한 번과 두 번 사이 언저리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이 매파적인 말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몇 회 한다 이런 언급을 하진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 네. 적당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자체는 두렵진 않습니다. CPI도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경기 데이터가 너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못 내린다고 장이 부러진다? 우리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라는 이슈로 계속 밀리고 후퇴된 것이 올해 1월부터예요. 올해 1월, 2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것 갖다가 계속 밀려가고 있는데 장이 빠지던가요? 안 빠지죠. 경기가 강해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매파적 발언에서 조정을 준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지난번에는 인플레만 잡고 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플레가 적당한 수준이라면 고용을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용 핑계를 못 쓸 상황이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다양하게 시각을 넓혀두겠다. 이런 이야기 한다면 지수가 급반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이 금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ECB가 네, ECB가 먼저 시작했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통화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강강강을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과 달러 헤게모니를 지켜내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자가 유럽이 이렇게 아픈데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명분을 찾는 이러한 명분을 찾는 무언가 떡밥의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내심 저의 뭐 바람일까요? 뭐 어쨌든 거기에 좀 저는 이번에 좀 초점을 맞춰 두려고 합니다. 네, 두 분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뭐 2%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음료수도 아니고 계속 2% 얘기하는데 4% 뭐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4% 얘기는 거의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2%의 의견을 맞춘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뭐 역할을 못할 것 같고 저는 그 예측을 그 비둘기 그러니까 중간 사이 매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이면은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지나서 인하를 하는 건데 하냐인데 2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만 보고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포커스가 9월 FOMC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9월부터 인하를 시작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아까 1회, 2회 말씀하셨지만 1회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시죠? 저번부터 이제 금리 인하 예전에 우리 6월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도 어려울 것 같다. 9월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네. 지금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이제 CPI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11월에 우리 그 대선이 있죠. 네. 거기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돈 풀고 있으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돈 푸는 부분도 끝나는 부분이 11월이 돼야지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일단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데이터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왜냐하면 경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인플레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글로벌로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CPI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단순히 이 부분이 하반기에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또 힘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CPI 발표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시장이 조금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파월도 일단은 긍정적인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유럽이 미리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유로화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달러는 강세로 가겠죠. 네. 달러가 강세로 가면 기본적으로 수입 물가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부분을 저는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안 좋아지는 거지 미국이 안 좋아지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CPI는 3.4 뭐 예상치가 그 정도로 일단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코멘트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그로 인해서 한 번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건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보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가 비농업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고용 서프라이즈지만 증시에는 이게 악재였고 결국 국채금리가 지금 4.4까지 10년물이 올라가면서 조정의 빌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CPI 결과도 그렇지만 FOMC 결과도 어쨌든 매파적 성향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채금리를 자극할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거는 수급상 우리한테도 유리할 건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제 10년물 경매가 나왔는데 그것을 잡아가면서 금리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파적인 성향이 나온 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저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때문에 뭐 그 CPI 데이터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린다면 저는 이것을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근데 지금 오늘 밤 숫자가 이럴 겁니다 이런 거를 전망해 드리는 것은 조금 뭐 버거운 상황이겠죠.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그 연준의 물가 목표치 자체를 상향하자. 이게 뉴노멀 시대에 이제 바뀐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는 지금 2%가 아니라 3 내지 4%까지 목표치 올리면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FOMC에서 만약에 그런 식의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봐야 된다. 이건 사실은 저는 연준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2% 목표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화할 때 물가 목표가 2%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저가 굉장히 싸게 물량을 막 쏟아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고 그 부분에서 일단 2% 물가가 맞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블록화되는 미국 쪽으로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럼 중국 노동자가 만든 물건값하고 미국 노동자가 만든 물건값이 같나?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2%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절대 4%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 정도를 기준금리로 금리 중에서 보통금리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연준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의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조정을 지나서 6월에는 반등의 시작을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 저희 경주마 안에서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내일 미국 CPI, FOMC 결과 기대를 갖고 또 지켜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